장하오이는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추하고 역겨운 외톨이 패배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하렘 왕이 되어 모든 인기 있는 여자들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그곳에 이르기 전 하오이는 폭도들에게 쫓기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고 그곳에 분홍색 여신이 나타나 그에게 큐피드의 초콜릿을 먹었냐고 물었다. 그날 초반에 학교 미녀샤가 그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고 떨면서 그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며 그가 아버지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자 모든 학생들이 분노한 군중으로 변해 그를 무자비하게 쫓아갔다. 그는 나중에 옥상에서 샤와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다. 복도에서 그는 한 번의 동작으로 모든 남자들을 물리쳤지만 여학생들에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그들은 정말 강력했다. 육상팀 캡틴 탕시원은 질투로 그를 때렸다. 알고 보니 그녀도 샤처럼 망상에 빠져 있었고 그를 자신의 사랑이라고 불렀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한지 리니안이라는 세 번째 여자가 갑자기 달려와 그를 안고 아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허이이는 그녀를 전혀 모르고 그녀의 아이들도 없었다. 무리들이 더욱 격분하여 그를 옥상까지 쫓아올 정도였고 그와 함께 자신이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두 소녀도 있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헤이이는 큰 목소리로 자기는 이 소녀들을 모른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벽돌 위에 섰다. 하지만 무리들은 그를 믿지 않고 달려들어 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헤이이는 난간을 놓치기만 했다. 죽음의 순간 위에서 빛기둥이 내려와 시간마저 멈췄다. 땅에 충돌하는 대신 그의 몸은 부드럽게 땅에 닿았다. 핑크 여신이 그를 바라보며 그의 옷깃을 잡아 흔들며 그가 큐피드의 초콜릿을 먹었다고 소리쳤다. 이 장면이 유이에게 어제 옥상에 혼자 있던 초콜릿 케이크를 보고 그걸 소녀들에게 가져가 함께 먹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사랑의 여신 마이타타는 말하길 큐피드의 초콜릿을 여자와 함께 먹으면 그들이 자신의 연인이라는 잘못된 기억이 생기고 그의 행복을 자랑스럽게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유이에게 이 상황은 평생 망했다고 의미했다. 마이타타는 그가 가장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법 주문을 외우자 그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시간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옥상에 있던 군중은 그의 시체를 확인하려고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들을 피해 숨어있던 허이이는 몇 시간 전 옥상에서 샤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다. 그래서 허이이는 옥상으로 다시 달려가 혼자 울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다음 날 그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 임신검사를 받게 했고 결과가 음성이라는 것을 알자 기쁨에 찬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에 샤는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며 당황했고 다음에는 꼭 임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헤이이 거절했고 대신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부유한 저택에 도착했어요. 경비원들이 머리를 숙이며 맞이했어요. 샤는 헤이이가 부모님 앞에서 자신에게 고백하는 허위 기억을 애틋하게 떠올렸어요. 그리고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그의 열정적인 마음에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저택 안에서 헤이이는 가정부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인데 아버지는 사업이 확장된 후 거의 집에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가 떠나려 할 때 한 명의 경비원이 학교에서 온 전화통화를 받고 거실로 돌진했어요. 그가 이 히이가 그들의 어린 숙녀를 임신시켰어요. 모든 경비들이 그를 혼쭐내었지만 샤샤가 그를 사랑한다고 울면서 가난하더라도 결혼하겠다고 약속했고 다음번에는 임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비들이 그를 다시 끌고 와서 더 때리게 했어요. 그들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서 문을 잠갔어요. 히이는 그녀의 입술에 손을 대어 입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계속 불필요하게 경비들을 흥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녀와 너무 가까운 것을 깨닫고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의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적어둔 장면 달력을 봤어요. 이로 인해 히이는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열어 그녀를 붙잡았어요. 집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샤의 아버지께서 전화하신 거였어요.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어요. 자신이 딸을 깨운 사람이라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자마자 헬리콥터와 검은 차들이 저택에 도착했어요. 집주인인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헤이이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샤의 아버지가 나타나자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그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치우라고 명령했고 헤이이를 때리게 했어요.
샤가 병원에서 받은 부정 테스트 결과를 줄 때까지 그는 전화 통화 중에 폭발한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졌다. 이유이는 앞으로 걸어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고 그가 말하길 만약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그는 딸에게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 딸은 그의 애정을 그들의 호화로운 집과 모든 선물보다 더 필요로 했다. 그 말들은 그 저택에 있던 모두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그리고 이이는 떠났다. 그는 가슴이 무겁게 뛰며 달렸고 곧 깨달았다. 그는 단지 그녀 집 뒷문에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샤는 여전히 나타나 공중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에게 키스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로 그때 메이타다가 출연하여 담쟁이 덩굴 위에 앉아 있었다. 문을 열고 그녀가 가장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며 주문을 깨뜨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히이는 몰래 교실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혹시 몰라. 샤가 그의 책상 위로 다가와 데이트 신청을 했고 히이는 급히 메이 타다의 이름을 불러 소환했고 다시 한번 시간을 멈췄다. 메이 타다는 그녀에게 주문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 기억이 사라졌다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며 현재의 감정까지 반드시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사라진 후 히이는 마지못해 그녀와 데이트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면서 칼들이 그의 자리를 향해 날아갔다. 검은 머리의 소녀 아오양주리가 그의 사타군이 바로 옆에 검을 찔러 넣고 강하게 키스하며 자신의 영역을 표시했다. 앞에서 샤를 그녀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고 그녀가 미국에서 그 소년 때문에 그곳까지 날아온 것을 꾸짖으며 얼굴에 가방을 던졌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노려보며 둘 다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녀를 기절시켰고 경호원들이 그녀를 데려갔다. 이후에 허이이는 메이타다에게 그녀가 그의 거칠었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했다. 샤는 그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보지 못했지만 이 말을 엿들었다. 그녀는 줄리가 그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라는 것이 걱정되어 데이트를 취소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의 놀라움과 달리 허이이는 내일 데이트를 계속하고 싶어 했다. 그 후 허이이는 계단에서 순을 우연히 마주쳤고 그는 갑자기 그를 슬랩드하고 헤어지자고 했다. 그는 그들이 실제로 서로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짜증이 났고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할 용기가 더 있다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태도로는 누구도 그녀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떠나자 메이타다는 여자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 주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에게 조언했다. 그녀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세계로 가고 싶어 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의 생각은 전이 그녀의 운동팀에서 패배한 팀에게 무자비하게 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그녀와 대면했고 그녀의 손에서 호스를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를 물에 흠뻑 젖게 만들었다. 그를 때리는 대신 그녀는 그냥 신음하며 떠났다. 다음 날 히이는 데이트에 늦게 일어났고 줄리가 그를 방에 가두어 집에 있게 하면서 더 늦어졌다. 그는 다음 아파트로 기어 올라가서 작은 소녀 유이유에게 사탕으로 뇌물을 주며 그녀의 집 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데이트에 늦게 나타났지만 샤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자고 초대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어색했으며 그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꿈 같은 고백과는 달랐다. 그의 순진한 상상 속에서 샤는 사랑을 고백하며 선물을 주는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공주였고 그는 왕자였다. 하지만 샤는 첫 데이트라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이에 그는 걱정이 되어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이 있는지 물었다. 서로의 얼굴이 불과 몇 인치 차이인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부끄러워서 물러나고 다시 조용해졌다. 허이이는 그들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가서 서로의 어색함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를 조심스레 대하고 있었다.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으며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의 놀라움에 허이이는 멀리서 귀여운 고양이 메이드 의상을 입은 시원과 마주쳤다. 그녀는 멀리서 그와 그녀의 육상팀 친구들을 보고 군중에서 그와 샤를 끌고 사적인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람들이 이 귀여운 의상을 입은 자신을 보면 강한 알파 여성이라는 학교의 평판이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이이는 그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했다. 그 순간 스피커를 통해 여성 코스프레 대회가 곧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원이에게 불행히도 그녀는 항상 혼자였기 때문에 참가 자격이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샤는 세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못해 허이이를 귀여운 트랩 토끼 메이드 캐릭터로 변신시킨 신나는 수원이. 다른 부스에 숨어있던 줄리는 사진을 찍었다.
그의 뒤에서 그를 보고 얼마나 귀여운지 매료되었다. 시윈이 샤와 허이이에게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고 그녀의 위상이 구멍투성이인 것을 발견했다.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만든 위상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망쳤다. 이로 인해 허이이는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전에 전투 계획을 세우며 화장실에 갔다. 네타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남자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녀의 등장은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도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다. 무대에서 허이이는 긴장해서 관객 앞에서 넘어졌지만 그것을 귀여운 행동으로 바꿔서 모든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한편 샤는 곳곳에서 시우원을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주요 행사에서 허이이는 모든 노력을 다해 공연을 미루고 다시 혼자 무대에 섰지만 샤가 시우원을 찾아서 관객에게 작은 노래를 불렀고 관객들은 시우원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감상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슬픈 눈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관객의 야유는 허이이가 얼마나 아픈지를 드러내게 했다. 그녀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였지만 그는 실제로 이 모습에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그에게는 가장 진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를 부르자 시원이 위에서 떨어졌지만 바닥에 닿기 전에 이상한 빛이 그녀와 허이이의 위상을 변형시켰고 그녀는 그의 품에 떨어졌다. 관객들은 너무 좋아해서 그들이 즉석에서 우승자로 선언되었고 경쟁이 전부 여성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타타는 그녀의 마법으로 제때 그들을 구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이 괜찮다는 것을 보자 위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원은 여전히 마법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허이이에게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녀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줄리는 무대 뒤에서 질투로 그들을 찢어버릴 듯 서 있었고 어떤 소녀들이 하이이의 귀여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고 그를 자신의 팀에 원했다. 그녀는 살인적인 표정을 지으며 큰 칼을 끌고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소녀들은 조용해졌고 그녀가 찔렀을 때 비명을 질렀다. 하이이와 시웬은 공연 후 드레싱룸에서 만나 누가 먼저 옷을 갈아입을 것인지 싸웠다. 시웬이 그를 밀쳤을 때 두 사람의 옷이 사라졌고 그녀는 그를 방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가 이전에 입었던 캐주얼 옷과 함께 옷을 입고 나서 그는 메이타타에게 그들을 구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녀를 얼굴이 붉어지게 했다. 그녀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친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나중에 샤시리가 복도에 나타나서 이제 집에 가도 될지 물었다. 허이헤이는 그가 그녀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시웬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투샤툰데르 기분이어서 감정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녀가 마음을 정리했을 때 문 밖에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한편 허이와 샤는 교차로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이유는 허이가 시웬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샤는 조금 질투심을 느꼈다. 시윈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를 불러서 그의 집에 잠시 머물고 싶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츤데레라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가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바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마법이 이미 풀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섹시한 금발 여성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금발 여성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마지막 방문 이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언급했고 그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다. 그 섹시한 여성은 그의 선생님인 자이 선생님으로 밝혀졌고 그녀와의 만남은 그에게 추억의 여행을 떠나게 했다. 과거에 그는 시윈과 항상 1등을 놓고 경쟁했지만 그녀는 그를 이길 수 없었기에 좌절감에 그를 쫓아가 때렸다. 그녀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샤는 일부러 성적을 낮춰 그녀를 웃게 하고 자신감을 주었다. 하지만 중학교 때 그녀는 메가폰으로 그가 이번에 1등을 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이고 그녀와 함께 미국에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최선을 다해 1위를 차지했다. 결과를 보고 시윈은 그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그는 후회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눈에 눈물을 머금고 도망쳤다. 바로 그때 자이는 마신 술 때문에 기절했고 헤이아이를 놀렸다. 다음 날 공개석상에서 그를 사랑스럽다고 부르며 학교에서 헤아이는 그녀의 팀 훈련 시간에 시오엔을 방문했고 그리고는 모든 여자애들과 황당한 내기를 걸었다. 조건은 학교 전체에서 1등 점수를 받아야 했고 그가 이기면 모두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이것은 육상팀 여자애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며 모욕을 퍼부었다. 그들은 쉽게 이길 거라 생각하며 내기에 응했고 그중 한 명이 상위 5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았다. 헤아이는 그들의 자신감에 전혀 겁먹지 않았고 그들을 더욱 흥분시켰다. 그 순간부터 그는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며 밤늦게까지 책을 쌓아 읽었다. 시험 전날 그는 창밖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는 시원이를 보았다. 그가 돌아왔다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고 헤아이는 우산을 챙겨 그녀를 보러 달려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떨며 자신감이 무너졌고 전 남자친구가 돌아온 것 때문에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가슴에 가까이 당기며 우산을 놓아버렸고 그들은 한밤중에 비에 흠뻑 젖었다. 그 후 그녀의 어머니는 그가 그녀를 돌봐준 것에 감사하며 서리가 현재 조금 불안정한 상태라서 당분간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헤아이는 시험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하며 육상팀의 여자아이들을 짜증나게 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될 날 헤아이는 자랑스럽게 육상팀이 훈련 중인 체육관에 들어가서 내기에서 진 후 서원이 2주 동안 입기를 원했던 메이드 의상을 보여주었다. 그것에 충격을 받은 서원은 손에 들고 있던 공을 놓쳐버렸다. 그동안 그녀는 헤아이가 공부 때문에 얼마나 피곤할지 걱정하고 있었고 그가 갑자기 그런 내기를 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모두 다 명백해졌을 때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헤이아이가 1위로 랭크된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에게 소리쳤다. 소문내기와 부정행위자라고 부르며 심지어 교수진에게 그의 성적을 확인하게 했지만 그는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했다. 소녀들이 떠난 후 선생님은 헤이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1위에 오른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학교 전체 교직원을 놀라게 했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 잠재력을 몰랐다. 체육관에서 학생들은 시우엔의 귀여운 하녀 복장에 정신을 잃었고 그녀는 기쁘게 포스터를 나눠주며 새 팀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군중은 그녀를 보며 거의 침을 흘리고 사진을 찍었다. 그녀가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죽을 정도로 설렜다. 헤이아이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를 살짝 밀어주며 학교 앞에서 그렇게 옷을 입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그렇게 2주 동안 입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생각에는 이것이 그녀의 강한 성격과 새로운 귀여운 면을 균형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동안 린유잉은 뒤에서 질투의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헤이아이가 자신과 그의 아이들을 잊었다고 속삭였다. 옥상에서 샤가 헤이아이와 함께 있는 중간에 나타났다. 메이는 주문이 깨졌다는 대화를 가르쳤다. 물론 그녀는 여신을 여전히 볼 수 없었고 헤이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헤이아이는 더위 때문에 옥상에서 쉬고 싶다고 거짓말하며 쿨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귀여운 행동을 했다. 슈에는 헤이아이에게 받은 하녀 복장을 그의 얼굴에 던지며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말하며 그녀를 위해 그것을 고른 샤는 당황하여 슬쩍 자리를 피하고 두 사람을 남겨두었다. 헤이아이는 그녀의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여운 행동을 했고 슈에는 웃었다. 그녀가 돌아서면서 그는 그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표현했다. 비록 그것이 약간 변태적이긴 했지만 그 후 복도에서 메이는 헤이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어젯밤 비 속에서 쉬리가 이야기하던 남자는 누구냐고. 그녀는 쉬리가 중얼거리고 있던 남자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대화가 끝난 후 두 아이가 그의 뒤에서 달려와서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그를 바닥에 밀어넘겼다. 그 뒤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린위안이 서 있었고 그녀는 그들의 아빠가 되어야 할 헤이아이를 바라보았다. 헤이아이에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정말로 처녀였기 때문이다. 그는 충격을 받아 영혼이 몸을 떠날 정도였다. 하지만 메이의 가르침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돌려보냈다. 두 아이, 샤오밍과 샤오홍은 헤이아이와 흡사한 모습이었고 순진한 큰 눈으로 헤이아이를 올려다보았다. 헤이아이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자신을 장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으며 외출할 때는 학교 문에서 그들과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고 대신 사탕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떠나자 메이의 가르침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마법이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기 시작하고 그들의 환상과 망상이 현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아이가 마법으로 만들어지고 물리적 형태를 갖게 됨을 의미했다. 학교 문에서 원은 전화 한 통을 받고 사무실로 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명령을 따르러 갔지만 아이들은 놀기 시작해서 흩어졌어요. 나중에 그녀는 아이들을 잃어버려서 헤아이에게 사과했지만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고 흩어져서 찾으라고 했어요. 학교 밖에서 샤는 작은 소녀 샤옹을 찾아서 오빠 장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사실 헤아이인 줄 몰랐어요. 한편 작은 남자 아이 샤밍은 학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영웅이 되어 악마를 물리치는 척했어요. 그리고 결국 소녀들의 탈의실에 몰래 들어갔다. 헤이아이는 문틈으로 그를 보고 또다시 곤란해질 줄 알았지만 걸어가려 했으나 탕순이 그를 붙잡고 변태라고 고발했다. 곧바로 전 학교가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샤오밍은 도와주겠다는 생각에 그를 구하러 달려갔지만 결국 순의 치마를 끌어내렸다. 순은 이를 헤이아이에게 퍼부었고 여자애들은 그를 처벌하게 했다. 한편 원은 학교 정문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빠져나가고 나서 혼자 남게 되었다. 하지만 지평선 너머로 헤이아이가 두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나타났다. 내타다가 그 뒤에서 나타나 그가 잘했다며 주먹을 쥐었다. 등 뒤 조금만 만졌지만 그녀에게 어깨 주무름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여신을 볼 수 없던 원은 그녀에게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어나서 그를 마사지해 주었다. 그래서 헤이아이 하이에이는 기분 전환을 위해 다른 주제를 꺼냈다. 그는 아이들의 나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게 하여 그녀를 설득했다. 만약 그들이 7에서 8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는 원과 그녀가 아이들을 가졌을 때 12살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원은 그 문제의 의미를 보지 못했고 여전히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믿고 있었다. 네타다 네자다는 만약 이 일이 계속된다면 그녀가 모든 사람들에게 윌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도 마법에 의해 기억을 흐리게 될 것입니다. 유한의 어머니 소신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위로 날카로운 칼을 던졌을 때 그랬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깃을 잡고 며칠 동안 오지 않은 놈이라고 불러대며 그를 모친으로 부르라고 협박했습니다. 위험한 칼을 휘두르면서 말이죠. 그녀는 그의 목깃을 잡고 며칠 동안 오지 않은 놈이라고 불러대며 그를 모친으로 부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깃을 잡고 며칠 동안 오지 않은 놈이라고 불러대며 그를 모친으로 부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작고 누추한 아파트에서 식사하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후 헤이아이와 유아는 청소를 하다가 손이 닿아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에게서 물러섰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서로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이 끝나자 헤이아이는 아이들의 과제를 도왔습니다. 유한이 말한 대로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헤이아이도 저녁 뉴스를 듣고 있었는데 짧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난 유한이 그를 초대했어요.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샤의 전화 한 통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샤가 묻길 일요일에 헤이저우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자고 했어요. 헤이아이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엿들은 유한이 그에게 약속하게 했어요. 그와 아이들도 함께 데려가라고. 이 갑작스러운 책임에 당황한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샤에게 데이트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부가 항상 외로워한다는 말을 기억하고는 이번에는 늦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일요일에 헤이아이는 두 데이트를 성공시키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다. 서로 1시간 차이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오전 9시에 그는 위안과 아이들을 데리고 대관람차에 갔지만 높이가 무서워서 무작위 여자 다리 안아버리고 두려워하며 그녀의 남자친구를 도발했고 위안은 혐오감을 느꼈다. 그 후 그는 30분 만에 놀이공원의 모든 놀이기구를 빠르게 돌았고 너무 아파서 근처 게시판에 구토를 해야 했다. 메이타타는 그가 끝내자 그를 응원하기 위해 간식으로 가득 채웠지만 그는 손을 흔들며 거절하고 액션 영화처럼 샤와의 만남 장소로 급히 달려갔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소녀처럼 늦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분수대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수줍어하는 그녀의 반응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헤이아이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거리 사진작가가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싶어 방해했다. 둘 다 서로에게 어색하게 행동하고 있어서 사진작가는 그들이 커플이라고 생각하며 더 친밀하게 행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샤는 카메라를 위해 헤이아이에게 가슴을 부딪히며 포즈를 취했지만 바람에 그녀의 모자가 날아갔다. 헤이아이가 그녀를 위해 그것을 잡았을 때 샤는 발끝으로 서서 그에게 키스했다. 몇 시간 후 그는 다시 큐피드의 초콜릿 효과 때문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메이타타는 그를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큐피드의 초콜릿은 샤의 그에 대한 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확인한 후 헤이아이는 선물을 찾기 위해 서둘렀지만 결국 오래된 친구 장동과 마주쳤고 그는 2ES 줄리의 전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좋아하긴 했지만
동은 헤이아이에게 이번에는 줄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라고 했다. 그래야 위에스가 그녀를 다시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바로 그때 헤이아이는 쇼핑 중인 수안과 마주쳤다. 그녀의 여자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그녀와 언쟁을 벌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던지 샤는 그의 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헤이아이는 순에게 샤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스터프드 테디베어를 가지고 유엔으로 돌아갔고 그들과 함께 부모 자녀 퀴즈에 참가하여 상품을 타기 위해 들어갔다. 헤이아이는 모든 문제를 너무 잘 풀어 경쟁자들은 포기했고 진행자조차도 위축되었다. 그는 단지 식사권이라는 상품을 차지했고 그걸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그들이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유엔과 헤이아이는 그들은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나누며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 유엔은 그가 수입이 없는데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다정한지 언급했고 그녀가 아는 어떤 사람처럼 내성적이라는 점도 말했다. 헤이아이는 그 말에서 빠진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녀가 언급한 사람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다.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 질문에 그녀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쾅쾅 치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 쇼핑하러 나가 논의하는 것을 피했다. 근처를 걷고 있던 샤와 유에는 헤이아이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보고 걱정했다. 그녀의 눈이 얼마나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는지 마치 울었던 것처럼 그들은 즉시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붙잡아 신문했지만 그가 그녀를 도우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녀를 걱정해서 그를 놓아주었다. 두 소녀가 그가 버스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유는 샤에게 물었다. 그렇게 그를 보내고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게 괜찮은지. 샤는 헤아이가 착한 사람이라고 답했고 유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설령 원한다 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헤아이는 이전에 그녀에게 선을 넘은 것에 대해 윤에게 사과했다. 그는 그녀를 걱정해서 그런 것뿐임을 이해하며 미소 지었다. 헤이아이는 사진작가를 불러 그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작가는 그를 알아보았고 아이들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놀랐다. 그는 그가 아내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전에 예쁜 여자아이와 함께 집에서 유에는 그가 한 일에 대해 감사했지만 절대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눈은 칼처럼 그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단체 사진을 다시 보며 헤이아이는 메이타다의 말을 기억했다. 잘못된 기억은 종종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그를 결심하게 했다. 유엔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여 진실을 알아내기로. 다음 날 그는 유엔의 초등학교에 가서 그녀의 담임 선생님을 찾으려 했다. 바보처럼 교무실에 난입해서 선생님에게 예상대로 모든 교직원들이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를 때리려 했지만 그는 재빨리 빠져나와 복도에서 유엔의 담임 선생님과 부딪혔다. 그녀는 자신이 학생 교사였을 때 유엔의 아버지가 항상 수업이 끝난 후 그녀를 데리러 오곤 했고 유엔은 항상 밝고 외향적인 아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착한 아이가 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서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녀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유엔은 우울증에 빠지고 세상과 단절되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히아이가 유엔의 아버지 주소를 물었지만 당연히 실패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경찰서에 침입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몰래 다가가 불을 끄고 경비원을 눈속임하고 기괴하게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라가서 파일에 접근하려 했다. 물론 그게 잘 안 되었다. 적어도 그가 그곳에 배치된 경비원을 실제로 알지 못한다면 말이다. 경비원에는 그의 친구였고 그는 히아이에게 유엔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둘 다 그들의 데이터에서 유엔의 아버지에 대한 흔적조차 없음을 놀라워했다. 그는 히아이에게 이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히아이는 렌에게 만약 다른 것을 발견하면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만났다. 그들이 곧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잠시 후 어둡게 다가오는 롬버스들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줄리가 문을 쾅 열었다. 그녀는 장갑을 벗으며 망설임 없이 헤이아이를 부모님 앞에 끌고 가서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를 침대에 밀치며 함께 자고 싶어 했다. 헤이아이는 몇 시간 동안 욕실로 도망쳐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자 그는 이불을 가슴 가까이 끌어당기며 기억했다. 줄리가 자신을 좋아해서 사탕을 선물했던 그때를 찬 바닥에서 밤을 새기로 결심했다.
야는 갑자기 그에게 전화해 유괴아의 가능성 있는 연락처 20개를 찾았다고 알려주어 줄리를 깨울 만큼 흥분시켰다. 다음날 수업에서 헤이아이는 얀이 적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다양한 미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번호를 하나씩 바꾸어 갔다. 목록의 마지막 번호는 유괴아의 것이었지만 헤이아이가 처음 전화했을 때 받지 않았다. 그날 늦게 잠을 좀 자고 난 후 헤이아이는 다시 그 번호로 전화했고 이번에는 식료품점에서 있을 때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자기가 며느리라고 소개하며 캐주얼하게 이미 2아이를 둔 관계라고 말해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지만 유지아는 예상치 않은 충격적인 사실을 던져주었다. 유지아는 실제로는 그의 딸이 아니었고 하이에이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가라앉았다. 상황이 이제 그에게 벗어날 수 없어 보였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서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아파트에서 그는 열린 문 뒤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씨는 그녀에게 유지아의 사진을 버리라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진짜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일은 유한이 아이들을 데리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다음으로 시네가 알게 된 것은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이는 그와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소동을 보고 노파 한 분이 다가와 그에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슬픔과 후회에 휩싸여 마이타다에게 유한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유한의 생부는 소이라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민사 결혼식을 올린 날 비상 상황 때문에 소환되어 갔습니다. 씨는 그녀가 그와 아이를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그의 귀환은 관에 담긴 채로 와서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임무 중에 죽었고 그녀를 사랑했던 린 유가는 그녀를 돌봐주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지만 그의 부모는 강하게 반대하며 그를 몰아냈다. 수년간 부모의 실망을 떠안은 후에야 그는 결국 눈물 속에 신과 이혼했고 이별했다. 유한은 그를 오직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기에 이 일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수년이 지나서도 그의 사랑을 그리워했다. 하이아이도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반면 메이타다는 유간이 여전히 개인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모든 세월이 흘러도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남아있었기에 마음속으로 여전히 그들을 걱정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하야이는 그들 모두에게 화를 터뜨렸다. 자신의 직업이 언제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감행한 샤오히에게 그리고 그의 결혼을 눈치채지 못하고 상황이 나빠지자 그냥 떠나버린 유진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마이타다는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위험하다고 해서 가족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너진 가족의 짐을 짊어지고 유한을 자신의 딸처럼 길러준 유진을 칭찬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사랑으로 유한을 자신의 딸처럼 키웠다. 그의 사랑으로. 하지만 하야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고 찌푸린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가족과 저녁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다. 그는 화가 나서 물건을 바닥에 던지기까지 했지만 유한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무릎을 꿇고 부모님과 메이타다에게 화풀이를 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깨달았다. 메이타다는 열린 창문을 통해 그의 사과를 듣고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다음 날 하야이는 다시 유게아에게 전화해 이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자로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결국 유한은 여전히 그의 사랑을 원했고 씨는 가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애썼다. 유게아는 이 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아 전화를 끊었지만 하야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리고 몇 번이고 거절당했음에도 계속 전화했어요. 어느 날 그는 유한과 함께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풍경을 그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길을 건너던 중 문제가 생겼어요. 트럭군이 이색의 영사람들을 잠시 쉬게 하고 유한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순식간에 구급차들이 도착해서 피해자들을 데려갔어요. 이 일이 일어나던 중 유게아는 하야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유한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는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까 두려워했어요. 유게아는 차에 뛰어들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병원 침대만 발견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환자가 너무 어리다고 중얼렸을 때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동안 집에 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얼마나 쓴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는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유한이 뒤에 나타나 오랜만에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가 누구인지 기억했고 그의 품으로 달려가 따뜻하게 포옹했다.
한편 다른 방에서 하야이는 병원 침대에 다친 채 깨어나 기억했다. 바로 그가 트럭이 그녀를 치기 직전 유한을 재빨리 밀어냈던 순간을, 그리고 메이 타오토우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봤던 것을, 그녀의 힘으로 트럭을 멈췄던 것을. 샤오신이 그가 깨어났을 때 인사했지만 그는 거의 즉시 다시 잠에 빠졌다. 그리고 샤오민과 샤오홍이 회전목마에서 내리는 꿈을 꾸었다. 그들은 함께한 모든 기억의 그림을 그려 그에게 주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그를 안아주었다. 그들을 만든 마법이 허공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유한이 그의 침대 옆에서 그가 눈을 뜨기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후 병원은 마침내 그를 퇴원시켰고 그날이 훌륭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야이가 즉시 똥을 밟았고 그의 하렘들이 각자의 차에서 나와 그를 데리러 나와 전투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 하야이는 뒤쪽으로 슬쩍 나갔지만 결국 줄리의 함정에 빠져 그녀의 리무진에 실려갔다. 하지만 경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소녀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프를 주기로 계획하고 복도에서 서로 만났다. 사자간의 교착 상태에 갇힌 소녀들은 그의 곁으로 달려갔지만 하야이가 다른 남자와 나체인 모습을 보고 실망과 충격을 받았다. 징동이 그에게 연고를 바르기 위해 그곳에 있었지만 하야이는 그것에 대해 불쾌하게 굴어 장면이 마치 동인지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소녀들은 하야이가 누가 만든 수프를 먼저 먹어야 할지 계속 싸웠다. 한 명이 인상적인 요리를 연달아 선보였다. 그의 쌍둥이 이웃 타오타오와 윤윤이 음식 냄새에 끌려왔고 그는 그들에게 모든 요리를 다 먹도록 아이디어를 줬다. 혼자 방에서 동이 그에게 옷을 입히며 그의 후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하고 그가 항상 좋아해온 줄리와 지금은 그를 미치게 사랑하는 줄리와 왜 만나지 않는지 물었다. 하야이는 대신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옷을 갈아입은 후 밖에서 만나자고 부탁했다. 동이 떠난 후 메이 타오타오는 하야이에게 과자를 주면서 자신의 마법으로 싸우던 커플이 헤어지게 된 것을 울면서 말했다. 그녀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주리가 문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와 곳곳을 뒤지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다른 여자애들도 합시해 그를 찾아내려 했지만 멜라오 타오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시간을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법은 단지 여자애들의 옷을 몇 번 바꿔 입히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잠시 동안 그 사건을 잊게 만들었고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마법력이 약해져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헤이의 초콜릿 사고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방을 떠나기 전에 텔레비전에서는 유명한 아이돌 샌디가 헤이의 이름을 불렀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어페어런틀리 초콜릿을 먹은 소녀 중 한 명이었고 지금은 그를 위해 미쳐버린 상태였대. 하지만 그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 다른 소녀들과 달리 샌디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 자체를 조종할 수 있었어. 샌디는 하야이를 다른 차원으로 소환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그를 맞이했지. 하야이는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사람인지 물었고 그녀가 대답하기를 그는 그녀의 연인이고 그녀의 꿈의 공동 소유자이며 그녀가 새로운 세계에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었다며 그의 매력에 놀랐다. 그녀는 그를 옥상으로 데려가 함께 뛰어내리자고 초대했다. 하지만 하야이는 그녀의 망상에 따라가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현실로 되돌리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대신 샌디는 그와 함께 뛰어내리며 마법의 날개를 펼치고 그를 그녀의 세계로 환영했다. 샌디가 하야이를 강제로 그녀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거대한 종이 비행기 뒤에 태웠을 때 환상과 현실이 뒤섞였다. 바다 아래 생물들이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헤엄치고 거대한 고양이들이 도시 건물 위에서 잠을 자고 심지어 하늘도 그녀의 뜻대로 조각으로 나뉘었다. 메이타타는 하야이에게 그들이 그녀의 안에 있다고 말했다. 상상의 세계니까 그는 진정해야 해. 하지만 그걸로는 그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그가 거대한 나무에 던져졌을 때 나무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을 보았을 때는 더욱 그랬다. 샌디는 그를 다른 세계로 초대했지만 그는 차원을 넘으면 인간이 아닐까봐 두려워하며 대신 아이스크림을 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험은 차가운 유제품 디저트로 끝나지 않았고 하야이는 수족관으로 옮겨졌고 놀랍게도 그는 공기 중에 있는 것처럼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 온갖 해양 생물들이 그 주위를 헤엄치고 있었고 샌디는 그의 손을 잡고 그들 앞에 경치를 감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슬프게 했다. 그들 외에는 그녀에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고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들이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 샌디는 다시 그에게 함께 떠나 다른 세계로 가고 싶냐고 물었다. 하지만 하야이는 그녀의 손길에서 벗어나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고 색을 잃었다. 자기 파괴를 막기 위해 하야이는 내일 함께 다른 세계로 떠나자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잠시 동안 샌디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왔다. 현실로 돌아온 메이타다는 그의 결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샌디가 이전에 만났던 것은 그녀의 영혼일 뿐이었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병원에서 의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녀의 몸은 무생물이 될 것이다. 당연히 그 사실은 하야이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녀가 현실 세계에 머무르고 싶어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친 후 샌디는 그의 침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처음부터 그녀의 최고의 지지자였던 것에 대해 그에게 준 노래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억이었지만 그녀는 어쨌든 그것을 그에게 주고 창문을 통해 나갔다. 메이타다는 이제 더욱 걱정이 되었고 샌디가 내일까지 기다릴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하야이의 위험한 계획에 동의했고 사랑의 여신이었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다. 상상의 세계에서 샌디는 마법의 나무 속의 포털에서 하야이를 기다렸고 그를 보자마자 그의 품에 빠졌다. 하지만 그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한 순간 그녀의 밝은 눈은 흐릿해졌다. 대신 그는 그녀를 현실로 데려가고 싶어했다. 그녀는 다른 세계로 넘어가고 싶어했다. 거기에는 오직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만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실의 고통과 추함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야이는 그녀에게 어느 세계로 가든 아름다움과 추함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것은 그녀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샌디는 하야이에 대한 모든 기대를 깨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충실한 지지자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포털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야이는 그녀를 따라 다른 쪽으로 통과하며 기억의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어린 샌디를 만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샌디의 본명은 유심이었습니다. 터널의 끝에서 하야이는 샌디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검은색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무언가의 평원이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샌디는 울며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하야이는 그의 손을 내밀며 사랑의 여신에 대한 모든 것과 그를 통해 만난 소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비참한 삶에서 행복을 찾았는지 밝혔다. 이것은 그녀가 현실 세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고 그의 말에 믿음을 두게 했다. 현실로 돌아와 하야이는 린 유안을 불러 샌디 코마에 대한 뉴스 기사를 쓰라고 요청하며 그녀의 소속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샤에게 그녀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식을 온라인에 퍼뜨리고 대중의 동정을 모으게 했다. 그는 또한 시우엔에게 그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도록 요청했다. 그녀의 인기를 이용해 팬들을 모아 시위를 벌였어요. 그 후 그는 루지루지를 만나러 갔어요. 세이디의 진짜 어린 시절 친구였던 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게 했어요. 그는 하야이에게 샌디가 옆집 이웃이고 모두가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녀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격려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항상 노래를 잘했거든요. 결국 그녀는 엄격하게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는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고 그는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돈을 받았어요. 그는 그녀를 감옥에 가둔 것 같은 죄책감과 그녀처럼 이상하게 여기는 또래들과 단절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의 계약이 갱신될 날 그는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며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베이비시터가 되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외쳤지만 그녀가 사실 문 뒤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 폭발로 인해 후회와 슬픔에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제 샌디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페이 아이는 샌디를 담당하고 있는 왕 에이전트에게 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녹음 파일을 듣게 했고 그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그의 경력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커피를 마시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페이아이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다. 왕은 긴급 전화를 받고 지희 부모님이 도착해서 샌디의 계약갱신을 막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페이아이의 협박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그의 조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샌디의 자유를 돌려주고 그녀가 인생을 살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만 했다. 하지만 왕은 웃으며
그녀가 얼마나 괴짜인지 생각하면 그가 그녀에게 친구 하나만 허락했으니 운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려고 할 때 페이아이는 그에게 그의 정보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의 부인에게 바람 피운 사실을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샤는 페이아이의 전화를 기대하며 그녀를 칭찬하려 했지만 대신 전화가 울리며 할아버지 생신을 알려줬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샌디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활력이 넘쳐서 카메라를 잡고 병원 밖에서 페이아이에게 와서 봐달라고 소리쳤다. 기자들과 헬리콥터 무리가 입구를 지키며 페이아이의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는 몰래 숨어서 병원에서 노인을 태우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 척했다. 그들을 피해 지나쳐 샌디의 병실에 도착해 약속대로 사랑의 여신을 소개했다. 마이타타가 그녀 앞에 마법처럼 나타나 하루 동안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주었다. 두 사람이 스톤헨지 위에 앉아있을 때 그녀는 페이아이의 초콜릿 사건과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전에는 사랑의 여신들이 활과 화살을 사용했지만 누군가가 초콜릿을 기억 마법으로 만들었을 때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사랑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말한 감독 덕분에 가능했다. 마이타타는 또한 현실 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며 그녀에게 말했다. 모두가 진짜 그녀를 보고 듣고 싶어 했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페이아이도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그녀를 지원해 주었다. 마법 같은 여행 후 샌디는 팬들에게 그들의 지지에 감사하며 언론 앞에 섰고 자신이 에이전시와 합의한 후 해외 유학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팬들을 위해 콘서트를 열 것이라고 했다. 콘서트 날 밤 루지가 백스테이지에서 그녀의 문을 두드리며 팔에 장미꽃다발을 안고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샌디는 그의 손을 잡으며 그를 용서했고 이제 거짓이 모두 사라졌으니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거짓이 모두 사라졌으니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받은 루즈는 그녀와 친구가 되기로 동의하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샌디가 티켓을 무료로 준 후 피에와 메아타타는 관람석에서 그녀가 무대에 오르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무대에 올랐을 때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노래에 매료되었다. 그 노래는 모두 커피숍 초콜릿 덕분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다루고 있었다. 노래가 끝날 무렵 샌디는 피에의 손을 잡고 그의 귀에 입을 대며 감사하다는 말을 속삭였다. 모든 카메라는 그에게 클로즈업을 맞추었다. 다음 날 그는 화난 팬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덤불 아래 숨어 있었다. 그를 때리고 싶어하는 줄리와 질투로 그를 베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부 정보를 캐내고 싶어하는 기자들로부터였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지시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며 그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대가로 3개월 동안 그녀의 하인이 되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를 베이징 로드에 있는 고급스러운 카페인 카페타임으로 데려갔고 카운터에 있는 노인에게 그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동의했다. 그는 어젯밤에 뛰어다니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했다. 그는 근처 소파에 쓰러져 잠을 청했지만 아름다운 백발의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깨닫고 놀라 잠에서 깼다. 그는 페이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으며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어요. 하지만 페이아이는 그의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관심을 보이며 멋지게 생긴 사탕 상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떠나기 전에 페이아이는 그를 지아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지아는 콘서트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하며 바로 카페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녀를 데리러 간 후에 그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버렸어요. 한편 메이타타는 페이아이가 도움 없이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에 속상해하며 항구에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루스 감독을 만났어요. 큐피드 초콜릿 공장 사장인. 아까 본 수수께끼 같은 흰머리 남자와 함께 비록 그가 큐피드의 궁전 관리진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큐피드와의 계약을 깨는 것의 결과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녀가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어쨌든 그녀를 도와주기로 하고 그녀의 마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문을 걸었어요. 그 조건은 그녀가 더 이상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지아와 페이아이는 예상치 못한 데이트를 하며 쇼핑을 하고 오락실에서 게임을 이기고 사진 부스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던 길에 그들은 한 무리의 깡패들에게 습격당했어요. 그 깡패들 중 한 명은 애니메이션 축제에서 시위안의 드레스를 망가뜨렸던 소녀였어요. 페이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쿵푸 실력을 뽐내며 속도와 정확성으로 그들을 모두 물리쳤고
경찰이 나타나 체포할 때까지였다. 지아가 그의 동작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진술을 받던 경찰관은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페이아이는 경찰서장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페이아이는 즉시 걸어나가며 눈썹을 찌푸리며 경찰관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그와 지아가 놀이터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처럼 경찰관이 되고 싶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의 직업 때문에 변했다. 그의 부모는 종종 너무 바빠서 그를 돌보지 못했고 그는 생일과 휴일을 혼자 보내야 했다. 범죄자들이 그들의 집을 공격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그를 구하러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자이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 작은 빛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았고 그와 그의 부모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가 그녀의 행동에 사랑을 느꼈지만 그의 삶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 앞에서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자야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며 그녀와 다른 소녀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는 자신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곁에 있고 싶었어요. 페이아이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라고 아주 조용히. 멀리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던 메이 타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날아가면서 왜인지 가슴이 찌릿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고서요. 헤이아 없이 미래를 걱정하던 그녀는 신기의 옛 연인 크로그가 나타나서 그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갔어요. 그녀는 수차례 거절했던 옛 연인이었죠. 하지만 메이 타타는 거절했고 그녀는 초콜릿 케이크를 올려놓은 소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이 모든 혼란을 시작한 그 소녀를 찾기 위해서요.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헤이아의 곁에 머물고 싶어 했다. 한편 지아와 수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는 순이 코스프레 대회를 위해 새로운 팀원들을 소개해 주었고 신나게 자신의 의상을 입혔으며 지아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코스프레를 할 수 있게 된 순이 자랑스러웠다. 불행히도 수는 의상에 필요한 왕관을 학교에 두고 와서 밖에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그것을 가져가려고 서둘렀다. 하지만 그녀가 늦게 뛰어가자 지아는 시간을 벌기 위해 메이드 복장을 하고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제안했고 헤이아에게 전화를 걸어 순의 왕관을 학교에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캠퍼스에서 헤이아는 순에게 가는 길에 메이 타타를 만났다. 그녀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포옹하자 그는 놀랐다. 그녀는 그가 놀이터에서의 순간 이후 지아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고 신이 렐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헤이아는 그와 지아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해주었고 그녀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전위 문제를 도와주기로 신나게 동의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남은 저는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미 그녀의 팀 차례가 다가온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헤이아가 도착해 그녀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었다. 그는 그녀를 등에 업고 애니메이션 축제로 데려갔고 지아는 무대에서 시녀 쇼나로서 어색한 판타지 장면을 연기하며 시간을 벌었다. 지아는 결국 극장의 극적인 등장으로 들어섰고 관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지아의 이마에 키스하고 팔을 감싸며 검을 하늘을 향해 가리켰습니다. 사악한 왕 도르사를 물리치겠다고 맹세하며 왕비 도로시의 역할을 하며 말이죠.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그들의 카메라는 빠르게 플래시를 터뜨리며 모든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행사 후 수는 지아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그녀가 깊이 사랑하는 한여복을 선물했습니다. 헤이아는 그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곧 둘은 자신의 작은 세계에 빠져서 순을 조금은 어색하게 만들었고 그는 사라져서 둘만 남게 했다. 집에 돌아온 하이아의 휴식은 택배로 인해 방해받았다. 그러나 문을 열자 그는 상자 더미에 파묻히고 말았다. 메이타다는 모든 소포가 도착했다고 기뻐하며 하이아에게 이것들이 곧 있을 학교 야영을 위한 간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에서 짐을 챙기던 그를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간식 대부분은 제대로 된 식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지아가 교실에 들어와서 그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했고 모서리에 붉은 얼룩이 있는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그에게 나중에 조를 나누기 위한 추첨이라고 말했어. 알고 보니 그건 모두 순의 계획의 일환이었어. 그녀가 캠핑 동안 지아와 헤이아와 같은 조가 되도록 하려는. 하지만 린위안이 이를 엿듣고 빨간 마커를 사용해 추첨을 망치기로 계획했어. 공식 추첨 중에 순은 모서리에 빨간 얼룩이 있는 여러 장의 종이를 보고 놀랐어. 그래서 결국 그녀는 모든 종이를 집어들게 되었고 지아, 헤이아, 위안을 그녀의 팀원으로 만들었어. 캠핑 장소로 가는 길에 소녀들은 헤이아와 더 가까이 지내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었어. 수는 헤이아와 지아가 사귀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위안의 계획을 계속 방해했어.
그녀 자신의 로맨틱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하지만 원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캠핑 여행 중 소화에 더 좋다고 말한 차가운 요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지아가 가진 다른 음식 옵션을 모두 차단했다. 그녀는 과학의 여성이었고 사랑을 위한 무기로 그것을 사용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기꺼웠다. 헤이아는 그들의 기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두 사람의 음식을 모두 먹기로 결정했지만 지올리의 갑작스러운 전화로 그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자 그의 영혼이 흔들렸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헬리콥터가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갔고 지올리는 무거운 더플백이 산처럼 쌓인 채로 극적으로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즉시 알파 여성처럼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순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뜻에 굴복하지 않자 칼을 쥐었다. 그들의 싸움은 모닥불에 재가 퍼져 캠프를 태우게 만들었다. 곳곳에 불이 붙였다. 하지만 줄리는 개의치 않고 계속 그녀를 쫓았다. 헤이아와 유이는 혼자서 불을 끄려 애썼다. 지아는 물을 얻으러 강으로 갔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그녀를 휩쓸어 버렸고 구하러 간 스닝도 함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줄리가 이성을 찾을 리가 없었고 유인에게 그저 말 한마디로 제압당했다. 유인은 헤이아가 그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아와 순에게 그녀의 행동 때문에 무언가 일이 생겼다. 헤이아가 어둠 속에서 두 소녀를 안전하게 데려오자 줄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울면서 그의 용서를 간청했다. 헤이아는 그녀를 안아주며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장면을 보며 지아는 줄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고 다시 슬퍼졌다. 그녀는 그와 그의 어린 시절 첫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았다. 그룹이 새로운 모닥불 주위에 자리를 잡자 헤이아는 유인에게 그들을 찾아주고 줄리를 잘 돌봐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캔 소다를 건네준 후 미소를 지었다. 그룹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건배하며 모든 일이 잘 끝난 것에 감사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들의 고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이타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실망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헤이아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슬펐다. 한편 유이는 두 개의 침낭을 꺼냈다. 그들의 텐트가 타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다. 소녀들은 상황을 빠르게 이해했고 혹은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파악했다. 헤이아는 소녀들이 두 개의 침낭 모두를 가지길 원했고 그는 먼저 차가운 땅에 잠자리를 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한 개의 잠자리를 가져가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구하고 친절함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줄리는 좀 더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여 그와 함께 자자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그룹은 잠자리를 펴서 하늘 아래 모두가 함께 자는 큰 매트로 만들었습니다. 지아는 진리가 자연스럽게 희아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질투에 찬 채 옆으로 돌아섰습니다. 희아는 잠자리에서 그녀가 그를 안고 있을 때만 얼굴을 붉혔습니다. 희아와 소녀들은 신선한 아침에 깨어났지만 눈을 떠 쓴 애프터. 줄리와 수아는 서로 목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줄리가 수아에게 너무 호의적이었다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일이 격해졌던 것은 줄리가 자니아의 드레스를 어지러운 나뭇가지로 잘랐기 때문이었고 그녀의 싸움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유인이 어제 사건으로 인해 열이 나서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룹을 수업 캠프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지도를 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줄리는 헤이아가 유인의 이마에 손을 얹는 모습을 보며 어젯밤 유인이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제 텐트가 불타게 만든 장본인이 그녀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두 소녀가 강에서 거의 익사할 뻔한 것도 그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던 중 갑자기 헬리콥터가 그녀의 어머니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즉시 그녀와 함께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딸처럼 그녀는 필요하다면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놀랍게도 줄리는 불평 없이 그녀와 함께 가기로 동의했고 심지어 유인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 혼란스러운 캠핑 여행 이후 헤이아는 집에서 편히 쉬고 싶었지만 지아가 자신의 옷을 돌려주러 온다고 하자 그는 철저하게 청소하고 있었다. 그 옷은 줄리와의 사건 중 찢어진 드레스를 가리기 위해 그녀가 사용했던 것이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는 즉시 열었다. 그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장동이라는 사실에 매우 당황했다. 그는 정말 부끄러웠다. 그는 그에게서 문을 닫으려 했지만 장동이 틈으로 손과 발을 넣었다. 헤이아는 그를 손님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장동은 그에게 줄리의 감정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계획인지 물었다. 특히 그녀의 전 남자친구 디유의 주장도 돌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헤이아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에 장동은 화가 나서 그를 벽에 밀쳤다. 그는 수동적인 태도로 줄리만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렇게 되면 지아도 아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적절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았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지아는 모든 것을 엿듣고 보게 되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장동이 폭발 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떠나기에 충분했다. 헤이아는 미소로 모두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이제 그녀는 장동과 줄리와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졌다. 헤이아는 어릴 적 그와 줄리가 종종 이웃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했다. 그의 부모님이 항상 집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기억들을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떠올렸다. 그와 그녀가 함께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줄리는 변했고 그와 경쟁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더 멀어진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그의 곁을 진심으로 즐기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중학교 시절 그들 사이에는 이미 큰 간극이 있었지만 장동이 그 간극을 메우고 어색함으로 인해 생긴 공백을 그의 에너지 넘치는 성격으로 채워 결국 그들의 삼각관계를 완성했다. 하지만 줄리가 디유와 사귀기 시작한 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서로의 팔짱을 끼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그를 그들 앞에서 과시할 때 그녀는 모두에게 애교를 부리며 헤이아를 모르는 척까지 하며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새해 파티의 밤, 디유는 전체 학교에 그의 여자친구 모모와 약혼했다고 선언하고 줄리를 내치며 그녀는 그와 사귀지도 않으면서 여자친구인 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상 그녀를 오만한 년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은 그녀를 뻔뻔하다고 부르며 학교에서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차인 후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상황이 심각해져 학교를 그만두고 방에 틀어박히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얀데레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헤이아에게 사랑에 미쳤다. 사실 어느 날 그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줄리는 미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엉성한 키스를 하며 자신이 항상 그래왔어야 할 대로 모든 사랑을 그에게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샤는 헤이아가 줄리를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다. 다음 날 헤이아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유한을 병원에서 방문했고 줄리의 요청으로 그녀에게 이야기했어요. 줄리가 엄마가 호랑이처럼 그녀를 지키고 있어서 올 수 없다고. 그는 드디어 유한에게 친구를 찾았다는 것에 기뻐하며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그녀에게 한 말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그녀도 줄리도 그를 싫어하지 않게 하려고만 했다는 걸 모른 채로 그는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걱정하는 것뿐이었어요. 학교에서 줄리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달라붙어 샤이아를 쫓아내려고 했고 그가 지시한 대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문자로 알려주며 그가 드디어 그녀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걱정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줄리의 기분은 갑자기 나빠졌다. 그녀는 두유가 학교 정문에 서서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다리가 두려움에 떨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그에게서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그녀를 뒷골목으로 몰아넣었다. 두유는 그들의 과거 관계를 이용해 그녀의 어머니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그들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줄리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학교를 빠지고 방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이것을 평소의 짜증으로 해석하고 그녀를 혼자 두고 남자에게 스토킹당하고 있다는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혼자서 생각에 잠기면서 그녀는 그날 밤 위안이 한 말을 떠올렸다.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전화가 울리자 즉시 전화를 받으며 두유에게 꺼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헤이 아이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녀가 항의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함정에 빠져들었고 버려진 창고로 가는 벤에 실려갔다. 두유의 손에 완전히 무력한 그녀는 그에게 버티기 위해 말했어요. 헤이 아이가 그녀를 구해줄 것이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경찰이 그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단 2시간 전에 실종된 성인이라는 이유로. 게다가 그는 그녀의 전 애인이고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는 전력이 있어서 아무도 그녀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적어도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회사 지원을 부탁하려 했던 시도가 무산되자 그는 그녀를 협박하기 위해 누드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메이타타가 그녀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목격했고
헤이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구하러 왔어요. 처벌이 불법 구금은 듀유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헤이 AI는 그의 처벌을 위해 몇 가지 범죄를 추가하기로 생각했다.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이다. 그 후 그는 창문을 부수고 창고에 들어갔고 마블 슈퍼히어로처럼 그들 앞에 착지했다. 하지만 주리의 무릎에 있는 긁힌 상처와 찢어진 드레스를 보자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나 듀유는 주리를 방패로 사용하고 그의 하수인들을 동원해 그를 폭행했다. 그는 메이타타가 그들 위해서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헤이 아이는 맞서 싸우고 싶은 충동을 꼭 참았지만 한 악당이 접이식 의자에 그를 치자 주리가 그의 앞을 막았고 대신 맞았다. 피가 그녀의 머리에서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평소의 얀데레 성격으로 돌아온 그녀는 드디어 두유의 약한 협박에 맞서며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과 헤이 아이 사이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을 기억했다. 처음으로 그에게 문을 쾅 닫았던 이유는 어머니가 그녀에게 그의 애정을 원한다면 모든 면에서 그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어릴 때 그녀는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는 그녀보다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었고 결국 포기하고 그녀에게 이기게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헤이 아이는 계속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그에게 고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해는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발렌타인데이에 주리는 헤이 아이에게 줄 수제 초콜릿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 초콜릿이 그를 위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배 중 한 명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실에서 울고 있을 때 그녀는 두유의 아래를 발견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즉흥적으로 초콜릿을 그에게 주기로 했다. 이는 헤이 AI가 듀유의 대체자가 아니었음을 의미했다. 오히려 듀유는 처음부터 리바운드 남자였다. 주리는 드디어 헤이 AI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듀유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새해 파티에서 겪었던 굴욕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헤이 AI는 그의 행동에 지쳤고 주리에게 사과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것과 그의 성질 때문에 그녀의 감정을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순간을 즐기며 두유의 분노와 수치심이 배경에서 터져나왔지만 그는 반격하기 전까지 말이다. 미타타는 녹화된 영상을 도시의 모든 휴대폰으로 보냈고 그의 음모를 폭로했다. 헤이아이는 매끄러운 격투 기술로 모든 공격을 되받아쳤고 주리가 그들을 입에 거품을 물게 만들 때까지 그들에게 맞섰다. 곧 경찰이 와서 그들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데려갔다. 두유는 지는 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칼을 손에 쥐고 헤이아이에게 갑작스럽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주리는 그를 칼로부터 보호하다가 찔렸다. 경찰이 누군가 앰뷸런스를 부르라고 소리쳤고 헤이아이는 그녀의 상처에 손을 눌러 데스퍼레이틀리 혈액이 복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의 가면을 버린 주리는 모든 진실로 그를 맞섰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녀의 피로 얼룩진 손가락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고 생명을 잃었다. 병원에서 샤는 헤이 아이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감정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알았다면 그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강해질수록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주리가 그에게 직접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믿었다. 주리의 부모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그를 때리고 딸을 병원 침대에 눕혔다고 그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차분한 태도를 보였고 그를 옆으로 불러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한 후 그는 딸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아내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시선은 그의 마음속 분노를 녹이는 데는 부족했다. 그러나 샤가 주리가 깨어났다고 알리러 왔을 때 그는 그만 정신을 차렸다. 그녀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가는 모습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기억하지 못하자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의사 호출을 위해 나간 반면 하샤이는 문을 닫고 그들을 위한 사생활 공간을 제공했다. 주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하샤이가 침대 옆에 앉아있는 동안 담요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미소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다. 그는 다시 소개하며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했다. 그녀를 이 난관에 빠뜨린 것은 자신이 약해서였고 앞으로는 그녀를 영원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에 그녀는 감동받아 그의 품에 안겨서 그녀가 그의 말을 너무 익숙한 얀델의 목소리로 기억해. 그녀는 그를 독차지하기 위해 단지 가장인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를 방문한 다른 소녀들에게 발각되었다. 잠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백발의 소녀가 파티를 망쳤다. 그 소녀의 이름은 링 샤오두, 헤일리의 사촌으로 그에게 푹 빠진 듯 보였고 주리처럼 그에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애정은 뭔가 달랐다. 그녀의 등장으로 하렘이 소란스러워졌고 병실은 그들의 위협적인 아우라로 호랑이 굴처럼 변했다. 여성들 간의 전쟁터가 되기 전 그녀와 헤일리는 도망쳐서 그의 아파트로 달려갔고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샌디가 예상치 못하게 그의 집을 찾아왔고 스캔들을 찾던 기자들이 몰려왔다. 알고 보니 샤오두는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고 즉시 그녀가 그와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화났던 것을 잊었다. 하지만 헤일리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감사하면서도 다시 한번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될 생각에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샤오두는 샌디와 함께 그들을 속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여자처럼 차려입혀 샌디의 여자친구로 가장하게 했다. 학교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문제의 중심이 되었고 시엔이 크게 그를 고발했다. 샤오두가 그녀와 소녀들에게 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거짓말했기 때문에 사촌과 함께 잤다고 말했다. 예전과 달리 헤일리는 그들의 의심과 비난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하렘이 자신에게 가한 모든 소란에 지쳤기 때문이다. 나중에 샤는 옥상에서 샤오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와 헤일리 사이의 관계, 그의 부모와의 문제의 원인 등에 대해 물었다. 샤오두는 헤일리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로 인해 샤는 그녀에게 더 공격적으로 다가갔고 샤오두는 물러서며 넘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헤일리의 첫 여자친구라고 선언했어요. 그 후 샤오는 이 이야기를 원과 시엔에게 이야기했는데 둘 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강동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가 지나갈 때 그는 애매한 답변만 했어요. 그는 오두와 헤일리가 사실관계가 있다고 말했지만 직접 묻는 게 더 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이미 헤일리의 성격을 알게 되었을 테고 그 이후로도 그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샤오는 근처 골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카페에서 함께 술 한잔하자며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그와의 관계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동시에 헤일리는 메타타에게 샤오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그녀가 비록 못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친절하고 온화한 영혼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헤일리의 어린 시절 유괴 시도 사건 이후 샤오두는 상심한 헤일리가 그의 아파트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소중한 경찰 배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이 되겠다는 꿈도 포기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가 가장 필요할 때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샤오두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의 눈물을 잊게 하려고 게임을 하자고 하거나 이야기를 해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었다. 여름 무대 연극에서 헤일리는 또 다시 혼자였다. 왜냐하면 반 친구들이 그와 짝지어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의 냉담한 선생님은 그저 연습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모두를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꾸짖기만 했다. 지나가는 한순간마다 그에게는 한 시간 같은 느낌이었지만 모든 걱정은 사라졌다. 이전에 연극에서 여자친구 역할을 맡기로 한 샤오두가 귀여운 드레스를 입고 와서 그를 격려했을 때부터였다. 그 이후로 샤오두는 마치 누나처럼 그를 돌보아왔다. 비록 헤일리가 더 성숙하고 강한 누나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는 늘 그를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청소 의무를 피할 때 강제로 그를 교실로 끌어당겨 정동과의 우정을 이어주기도 했다. 그는 선생님이 교실이 여전히 더럽다고 꾸짖을 때 헤일리가 자신을 감싸주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의 친절함에 감동받아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청소를 도와주었고 곧 친구가 되었다. 결국 그녀는 미국에서 공부해야 했고 가끔 고향에 돌아와 친척들을 방문하기만 했다. 여자들은 결국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고 오해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에 샤오두는 하일리를 걱정해서 다시 찾아왔다. 특히 그가 걱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드디어 소녀들을 알게 된 그녀는 그가 이제 친구들이 생겨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들은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했다. 그리고 하일리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좌석에서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그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행복한지 작별 인사 없이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소녀들은 그가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깟 샤의 차로 데려다준다고 해서 도착할 수 있을 리가 없었지만 그는 여자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들은 모두 샤오도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위해 다른 차들로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달렸고 줄리가 경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추격하는 것을 방해했다. 샤는 심지어 운전사에게 보복을 위해 장애물을 돌파하고 불법적인 단축 경로를 통해 과수원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마이타다가 마범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헤일리는 차의 선루프에서 샤오도에게 소리쳤다. 차가 비행기와 평행하게 달려갔다. 메이타다가 그녀의 마법을 사용해 그의 목소리를 샤오도의 귀에 직접 전달했을 때 그녀가 비행기 창을 통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즉시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는 그가 괜찮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헤일리는 그에게 그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었다. 바람이 그의 소중한 친구에게 고마움을 실어 날랐다. 태양이 그 뒤로 지면서 그의 하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그가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 이후에 줄리가 기회를 잡고 키스를 시도했어요. 평소처럼 슈안과 여자아이들과 다시 싸움을 시작하며 평소처럼 혼란 속에 끼어들어 불씨를 더했고요. 위에 신기해서 메이타다는 그를 정겹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는 아직도 큐피드의 초콜릿들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고 그들의 여정은 아직 멀었다고요. 이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다음번까지 나의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들